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네, 우리나라가 꽤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는데요. 그 자식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부모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오늘은 안녕하시냐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기가 좀 뭐합니다. 박쌤 박재영입니다. 예, 김비현 김선욱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승객 462명인지도 확인이 안 되죠. 그 여객선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구조된 인원은 170여 명인데 아직도 280여 명의 생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두 무사히 구조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 그 사건 난 날 전원 구조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하길래 크게 큰 문제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집계가 잘못되고 뉴스 자체가 틀렸다 이런 거를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네, 마음이 좀 무겁지만 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014년 4월 18일 히포크라테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네, 한 주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 있었던 뉴스를 들려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지난주에 길게 다뤘던 G 성형외과 병원의 유령 의사 문제, 그 다음 후속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거기에서 근무했던 G, 그런데 성형외과, 거기서 근무했던 원장을 만나서 인터뷰도 했죠. 네. 지금 어떻든가요? 네, 그러니까 일반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는데 다른 언론에서 그 다뤄진 거와는 조금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직접 근무했던 그 원장을 만나봤을 때는 상담한 의사가 아닌 그 다른 의사가 환자도 모르는 사이에 수술을 하는 그 섀도우 닥터, 유령 의사 이런 대리 수술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성형외과는 다른 대형 성형외과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근무했던 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 성형외과를 젊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선호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환자를 상담하고 직접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비중이 상당히 다른 병원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면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 유령은 아니네요. 유령 의사는 아니라는 거네요. 완전 유령 의사로 운영이 됐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있기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신 반인 반신. 그러니까 유령 의사가 없진 않지만 메인이 그러니까 주로 유령 의사에 의해서 수술이 행해지는 병원은 아니었다. 그럼 주로 하는 대형 병원은 어디요? 주로 하는 대형 병원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어디래요? 네. 어디래요? B병원. 네. B병원. 네, W병원. W병원. B병원. 네, 이렇게 이니셜로 하면은 하는데, 그러니까 딱 대면 성형외과 의사회에서는 이 이니셜조차 대기를 꺼려 했었거든요. 왜요? 이니셜만 말해도 소송 걸리나? 아니요, 이니셜만 돼도 누구나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형외과 병원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니셜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B병원, W병원. 네, 성형외과 의사회 쪽에서도 유령 의사 100%로 운영되는 병원이 있다.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한 이 원장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사가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면 바꿀 수 없다. 이런 부분도 보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약간 과장된 거라고 하네요. 항상 좀 뒤에서 수정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보도가 달라서. 저건 어때요? 근로계약서가 불공정하다라는 거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불공정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직이들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뭐 2년 6개월간의 이제 계약 기간은 알고 들어오지만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아니면 또 더 늦게는 반년 정도 그냥 근무를 한대요. 계약서 없이. 네, 계약서 없이.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닥쳐가지고 그냥 닥쳐서 이제 바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최대한 반년까지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을 때는 그동안 근무한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사인을 하게 된다. 일단 뭐 그런 계약서에 구조적인 거다. 사인하기 직전까지도 불공정하고 내용도 불공정하고 네. 예, 내용은 어떤 게 또 불공정하던가요? 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라는 음흠. 항목이나 뭐 직원끼리는 되게 디테일한데 직원끼리는 회식을 할 수 없다. 뭐 직원끼리 회식을 할 수 없다고? 네. 왜요? 그러니까 뭐 서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말을 하는데 직원하고 회식하다가 뭐 성희롱 나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면을 그냥 위해서? 회식비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에이 설마 그렇게 근데 돈을 버는데 근로계약서를 자기 돈으로 봤는데 모여서 회식하는 것도 그만 금지하는 거예요? 그건 회식이 아니죠. 자기가 쏘는 거죠. 회식 그러면 회식은 원래 회사가 내는 그렇죠. 거가 회식인데. 예. 뭐 언론 인터뷰를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뭐 대표적으로 꼽혔었고 뭐 그 대리수술 부분 대리수술을 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근로계약서에 아예 명시가 돼 있었던 부분. 지금 그 근로계약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G 성형외과의 근로계약서죠. G성형외과의 근로계약서. 그러면 유령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네. 네. 거기 대리 수술을 했을 때 수익 인센티브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유령의사가 없으면 그런 조항이 필요할 아예 필요가 없었다는 건 아닌 거죠. 이 있었다는 원장이. 증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규정 자체가 명백한 증거다. 네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입수를 했죠. 네, 입수를 해서 봤죠. 네.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아무리 들리는 신문이지만 신문에 난 내용을 모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오늘 초대 손님이 오랜만에 오시는 날이라서 예.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지금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년회사 신문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G성형외과에서 일했던 사람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아주 길게 지금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회 부회장님의 인터뷰도 또 길게 실려 있고 관련 기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좀 읽어보시면은 이번 성형외과 파문 그리고 유령의사 이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청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약간 거만해졌다 이제 친절한 게 없어졌다 이런 그럼 또 컴플레인 맛보기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장이 인터뷰를 한 원장이 저희에게 G성형외과가 그랜다이저 성형외과 G성형외과가 유령사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다른 병원이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대표 원장이죠. 그러니까 유명 의사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원장과 헤어스타일이며 말투까지 비슷하게 연습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안경도 쓰게 하고. 네. 그 이유가 홍길동이네. 네, 이게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환자를 완전 의식을 잃게 수면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술을 하는 도중에 눈을 좀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이게 돼야 되니까. 눈을 떠서 이렇게 자리 잡혔나 제대로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그럴 경우 환자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상담했던 원장이구나라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그리게 만약에 변장이에요, 변장. 네, 그렇게 비슷하게 안 되면 손오공 방법 이렇게 여러 명 만드는 거. 그럼 이제 면접할 때 원장이랑 대표 원장이랑 목소리 비슷하면은 채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습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G성형외과에서 일했던 분까지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문제 아까 말한 W 그리고 B 여기에서 일한 분 인터뷰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요? 저희가 더 생생할 것 같은데. 네,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쉽게 이렇게 응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있어서. 익명 처리해드릴 테니까 혹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증언해 주실 분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의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요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죠. 의사협회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제 완전히 신임 여부를 묻겠다 회장님께서 자기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걸로 결판 내보자. 지금 이렇게 가고 나를 있는 거죠? 택할래, 대의원회를 택할래, 네, 뭐 이런 그런 분위기죠. 거예요. 엄마 거의. 좋아, 아빠 좋아 쪽으로 가는데, 네. 네, 맞습니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는 둘 다 좋아인데 이거는 지금 둘 다 좋아라고 할 답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엄마 싫어, 아빠 싫어로. 뭐 네. 그거 생각나는데 패스하는 걸로. 예, 예. 똥만 나는 밥 먹을래, 밥만 나는 똥 먹을래,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네. 그 대의원 95명이 노한규 회장이 불신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대의원에 제출을 했고요. 오는 19일,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는 바로 다음 날인데 19일 오후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립니다. 근데 노한규 회장이 불신임위원회 임총 통과 여부와는 별도로 불신임 여부를 묻는 그 회원 투표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이 나왔는데 회원 투표에서는 신임으로 되면은 그냥 자기는 쭉 가는 걸로. 네, 근데 불신임이 네. 통과되면 일단은 정지가 되잖아요, 모든 네. 게.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하겠다고 소송. 하더라고요. 예. 무효 확인 소송 뭐 이런 걸 하겠다고. 또 소송 천국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되찾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미 지금 관련된 회원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임시 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19일 오후 3시까지 노 회장 불신임 찬반 여부를 묻는 긴급 전회원 설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대의원 총회 전에. 네, 2시간 네. 전까지 끝나는 거죠. 예,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임시 대의원, 만약에 거기서는 회원들이 그냥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럼 대의원에서도 그렇게 그냥 가겠네요, 또 그러면?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언제 이게 노 회장이 공개를 할지는 공개는 또. 네, 확실히 예. 모르겠는데요. 2시간,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참 끝나는 안타깝습니다. 2시간 뒤에 열리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설문조사 설문 내용 간단하네요. 노 회장에 대한 평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노 회장 불신임 찬성 반대. 그리고 회원 투표 찬성 반대. 이게 다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원총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결국 5월로 연기됐습니다. 그 의협이 대의원의 해산과 정관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대한민국 의사총회를 열기로 했었는데요. 준비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처음에는 정기 대의원 총회 27일 열리는데 그 바로 하루 전날인 26일에 개최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거의 뭐 일주일이나 2주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고 또 의협 감사단에서 법률적 자문 의뢰를 두 법무법인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원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의원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랐다고 해요. 한쪽은 대의원 해산이 즉시 가능하다.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정관 개정 후에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좀 달라서 그 부분도 좀 검토 대상. 예, 갑론을박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거 자세하게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더하고 해석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복잡해가지고요. 사건이 불거지면 그때 차라리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일련의 일들은요, 그 법원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 안타깝지만 의협 회원들이 자정적으로 해결할 기능이나 능력이나 이게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성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만약에 불신임이 되면 그 회장 자리는 어떻게 돼? 보궐선거 같은 거 뭐 규정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행 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5월 전에 불신임이 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요. 임기가 1년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대요. 정관 규정상. 그렇죠. 네. 근데 1년 그 5월 이후에 하면 자녀 부회장이 상금 부회장이 체제로 체제로 대행해서 하는데 그 임총이 4월 19일에 있으니까 임기가 1년 이상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보고를 해야겠네요. 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김재정 집행부, 신상진 집행부, 요때가 아마 그 의협 14년 전에 그 사퇴를 하셔가지고 보궐인지 뭔가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주수호 회장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었죠. 그랬나요? 네. 예. 탄핵은 그렇군요. 아니었고 그때는 사임. 네, 사임이었죠. 그래서 누가 사임했던 거죠? 장동희 장동- 회장 때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가요? 네. 예. 장 회장이 사임해서- 사임하시는 바람에 예. 1년 이상 임기가 남아서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때 주수호 회장이 당선이 됐었죠. 그러네요. 예. 그 지금까지 의협 회장 중에 탄핵
흔히 말하는 탄핵, 불신임, 불신임을 네. 받아서 물러난 회장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흔한 네. 일은 아니죠. 그래서 노 회장도 뭐 만약에 노 회장이 탄핵 불신임을 당하게 되면 최초가 되는 거죠. 네. 뭐 지금도 뭐 최초 기록을 여러 개 갖고 네. 계신 분이니까요. 네. 그래요. 어떻게 자. 될지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른 뉴스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예. 23,000원짜리 포셉으로 생검을 했는데 8,600원밖에 못 받는다. 일단 뭐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이거 좀 전해주시죠. 경제학적으로는 재활용 얘기네요. 그러니까 23,000원짜리를 뭐 한 100번 쓰면은 괜찮은 건데 이게 네. 이제 일회용 기구라서 문제라는 일회용이어서 거죠. 문제라는 네네. 건데 이게 먼저 논란이 된 건 그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내시경 포셉, 그러니까 이 포셉이라는 게 그 날이 없는 가위 같은 집게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몰라서 찾아봤는데 네. 찾아보시면 생긴 거 보면 아실 거예요. 그 포셉은요 정말 많이 쓰고 정말 유용한 기구입니다. 언뜻 보면 약간 길쭉한 가위처럼 생겼는데 가위 그러니까 끄트머리를 보면 핀셋처럼 생겼어요. 끝쪽은 완전히 핀셋은 아닌데 핀셋은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이 집게 같은 게 끝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위처럼 생긴 손잡이를 통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꽉 물은 채로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던져 놓으면 계속 붙잡힌 채로 있을 수 있는. 네, 겸자라고 포셉을 겸자라고도 하던데 아무튼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일회용 내시경 포셉을 의료기관에서 재사용하고 있다. 한 번 쓰고는 일회용이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재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문매를 맞았던 거죠. 아,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은 언론에서 일회용품인데 여러 번 쓴다, 문제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서 논란이 시작된 거군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생검 시술에 많이 흔히 쓰인다고 하는데 그 내시경 포셉이요. 네. 근데 현재 생검 시술 보험 수가가 8,62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일회용 내시경 포셉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내시경 포셉 한 개당 가격이 23,000원인데요. 이걸 사용해서 생검 시술을 한다고 해도 내시경 그 포셉 가격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8,620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8,620원이라는 거는 그 행위료잖아요. 네, 그 거기에 조직 검사를 하는 그 행위.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이는 이 재료는 가격이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를 내시경 포셉을 사용해도 그냥 23,000원짜리를 그냥 무료로 써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매번 23,000원을 23,000원보다 더 싼 생검 시술을 하는데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뭐 이제 재사용하는 부담이 뭐 이런 크다기보다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8,600원 그 수가 정해질 때요. 네. 생검은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 거였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일회용 포셉 말고 뭐라 그래요? 다회용? 계속 쓸 수 있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금액이 8,620원으로 정해진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로직이. 이거는 어디 뭐 흔히 잘 없어요, 그게.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희한하네요, 이제 반발하는 게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그 로직이 아마 로직에 응. 문자로 정리돼 있지 않지만 네. 이거 일회용 포셉을 여러 번 쓰는 거를 전제로 아마 계산됐을 거야. 국민의 건강과 이런 거 상관없이 국민의 재정만 생각했네요. 어쨌든 이게 아예 처음부터 수가를 매길 때 이 금액을 환자한테 따로 받을 수도 없게 책정이 돼 있고 환자 따로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그렇죠.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의협이나 이런 쪽에서 의료계 쪽에서는 대박이다. 그냥 이 내시경 포셉을 사용하지 마라 네. 말고 그냥 생검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이런 비슷한 게 식으로 그런 거 투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투석할 때 신장 투석할 때요. 네. 박쌤 필터 잘 몰라 그거는. 몰라? 왜 몰라? 왜 아니 필터가 일회용이 있고 재활용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간 국민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공단 정부하고 의료계가 짜고요. 일회용이라고 하고 여러 번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기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재사용을 하고 이런 건 단순한 그런 흑백 논리로
이 아니라 볼수 뭔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어떤 거죠. 제도적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 고안의 문제가 있다. 예. 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좀 현실화 시켜서 페어한 가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자, 이게 사실 죄송한데요. 저도 소화기 내과 의사가 아니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반드시 일회용을 써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안 쓰고도 그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더 좀 알아본 다음에 다음 기회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셉 이 검사용 포셉이 문제가 아니라 내시경 하는 그 세트 있잖아요. 네. 그 관 들어가는 네. 그거 전체도 미국에서는 다 일회용으로 써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재사용된다는 네.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여러 번 소독해서 재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소독만 제대로 하면 괜찮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소독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 수가가. 그래요. 그래서 소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예, 솔직히 쓴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있거든요. 일회용이라고 사놓고 예? 장부에다 기재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청구는 일회용으로 청구를 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 사용하고 해서 사기죄로 형사처벌받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어떤 기구일 때 그래요, 그거는? 그냥 의료용 기구죠. 의료용에서 재활용을 계속하는 거죠. 네. 재활용을 계속하는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딱 그 파악을 해보면 네. 실제로 그만큼 장부가 나와 있어요. 예, 장부도 다 조작하고 아, 장부도 조작을 하고 예. 음. 그 장부를 또 이제 그런 기기를 자기가 아는 회사를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쪽에서 받아온 것처럼 해서 수치는 맞춰 놓지만 실제로 까보면 장부까지 네. 조작하고 그런 거는 이거는 적극적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일회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리사이클링 문화, 잘못된 문화. 이게 의료기관에서도 아니 잠깐만 리사이클링 문화가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아나바다 이건 좋은 운동이죠. 근데 그건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될 리사이클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의 항변을 뭐 굳이 제가 대신 해드리자면 정부가 정해놓은 수가는 리사이클링을 하라는 뭐 암묵적인 지시와 다름없지 않냐. 그래서 했는데 왜 우리를 욕하냐. 건강보험공단을 욕하든지 아니면 복지부를 욕해라. 뭐 이런 게 이제 의료계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보험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가 있고 또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양심이 좀 지워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만에 하나 있다 이거죠. 만에 하나. 근데 네. 이제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일회용으로 쓰는 일회용 물품을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 번 써도 되게 만드는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일회용 물품은 한 번 쓰고 아니 지금 이게 튼튼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이나 뭐 이게 위생의 문제 아닌가요? 지금? 아니, 두 분의 감염의 입장이 바뀌신 것 위생만 같은데. 문제라면 소독을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해주는 버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수많은 일회용품을 저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 보내고 있어요. 소독해서 다시 쓰라고. 우리는 버리지만 네. 네, 미국에서 일회용 그 내시경 세트 있잖아요. 네. 그거 안 버리고 다 후진국에 보내요. 소독해서 쓰라고. 그럼 요번에 한번 좀 이걸 공론화 해야겠네요. 리사이클. 그 네.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약간 다른 딴 얘기긴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 우리는 뭐 원래 수다 떠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네. 그 로봇 수술 있잖아요. 네. 다빈치. 네.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그 기구가 있어요. 소모품에 해당하는 거. 네. 그거는 10번이라든가 뭐 8번이라든가 몇 번을 딱 쓰잖아요. 네. 그러면 망가져서 못 쓴대. 실제로. 네. 야, 그래서 그 딱 정해진 제조회사가 잘 만들었네. 제조회사가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정해진 횟수만큼만 쓰면 더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냥 결국 버리게 된다는 그걸로 또 그걸로 불공정 수익을- 거래를 하잖아요. 뭐 비싸게 해가지고. 불공정인지 뭐 하여튼 그걸로 또 물건을 소모품을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 아무 기계나 다 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어쨌든 지금 의사협회에서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일회용 내시경 포셉 생검 하지 마라.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책임은 의사들이 아니라 공단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송수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슈 내망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에는 오래간만에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초대 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한 방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이슈 내망현 시작하겠습니다. 23년이나 걸려서 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 정확하게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조정 참여율은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와도 피신청인이 조정 참여 의사를 밝혀야만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런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의료인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여전히 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데 정착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설립된 후 초대 원장을 맡아 2년 동안 제도를 운영해온 추호경 원장님을 모셔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추호경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 추호경 원장님은 방송 출연, 뭐 TV, 라디오 이런 거를 굉장히 안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세요? 좀 하시지. 예, 제가 생긴 것도 뭐 별로 그렇고 또 이 말을 좀 더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못하는데 그게 이제 수사에는 말 더듬는 것 같은 것이 어떤 진솔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 그 TV 인터뷰 같은 걸 한 걸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그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떤 포비아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TV 출연은 안 하고 그냥 저 라디오니까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특히 네. 청년 의사는 제가 그 창간 때부터 막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그 매체이기 때문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년 의사 때문에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게요. 예, 우리 상관이 22년 전인데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주셨다니까 그때 네. 같이 처음 만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네. 기쁩니다. 예, 사실 뭐 추호경 원장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양력을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박쌤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예. 네. 추호경 원장님은 진짜 서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철학과 졸업하셨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하시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법학 박사가 아니라 박사학위는 보건학으로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임 검사 시절에 그 보건 전담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뭐 보건학 지식이 워낙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수소문을 해보다가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78년도에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셨고요. 연수원을 거쳐 사법연수원 10기를 거쳐서 서울지검의 검사로 임용이 되신 거죠. 예, 초임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쭉 사법연수원 교수도 하시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도 하셨지만은 주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요. 2003년도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셨는데 지금 법률사무소는 그럼 안 갖고 계신 거죠? 예, 그 상임으로 그 의료중재원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은 닫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운영하시다가 12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서 초대 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재원은 임기 같은 건 없나요, 원장? 예, 3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중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중임을 못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 입법자한테 그러게 꼭 그럴 이유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이런 자리는 전문성이 이게 네. 3년 정도 경험이 쌓이면 더 지금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원장님, 추 원장님 이후로 과연 적합 추 원장님을 능가하실 만한 경력 갖고 계신 분이 네. 우리나라에 있는가? 이런 아닙니다. 생각이 저 드네요. 이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고 또 지금 열심히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서 논문 이런 거는 워낙 많아서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대통령 표창, 홍조, 근종, 훈장 이런 것도 받으셨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네. 내용들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그러면 초임 검사 시절에 보건 쪽을 맡으신 게 이쪽 분야의 어떤 인연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맡은 그 보건전담은 의료, 약품, 식품에다가 그 당시에는 공해라고 했는데요. 네. 공해 범죄까지 다 맞는 적인데 워낙 보건 분야의 지식이 없어서 마구잡이로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건대학원에 진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검사 이제, 시절 네. 때 대학원 다니신 것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다행히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주간도 있지만 야간이 예. 있었습니다. 네. 주간은 2년이지만 야간은 2년 반을 다녀야 되는데 야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또 대통령 표창도 마약 수사, 보건에 관련된 또 마약 쪽으로 또. 제가 서울지검 네. 강력부 창설 멤버로서 네. 그 마약팀을 이끌었습니다. 네. 아까 얼굴이 별로 좀 그렇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셨는데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원장님 이렇게 만나면 되게 좀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쫄 것 같죠. 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네. 편이 굵으세요. 네. 평검사 시절에는 강력 전담을 많이 했거든요. 강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폭보다는 순수 강력이라고 해서 살인 사건. 살인 사건. 네. 우리 이게 미국 영화 보면 할리우드 영화 보면 호미사이드 강력계 형사 네. 1급 살인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강력 전담을 했었는데 살인 피의자들이 저를 보면은 이상하게 자백을 잘했습니다. 그 무서워서 그런 거라니까. 아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자백을 하고서 이제 기소할 즈음에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은 검사님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피의자들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 속인 거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 저는 꼭 검사님이 시골에 계시는 우리 외삼촌 같아가지고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 하더니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대요. 이렇게 네. 저를 보면은 뭐랄까 이게 날카롭지가 않고 자기 얘기를 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게 하려고 일부러 말도 조금 덜 세련되게 좀 네. 더듬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그게 피의자들이 굳어지셨군요. 그 이후에. 예. 그런 셈입니다. 네.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외삼촌 같다고 하지 않고 시골에 있는 외삼촌 같다고.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또 정치로 가셔가지고 국회의원 하시면 잘하시던데요. 또 보면.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가장 비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인관계에서도 약간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와 전혀 상관없으면 이런 원장 되시기도 어려우시잖아요. 또 한편으로. 글쎄, 처음에는 저도 못하겠다고 좀 했었는데 어떻게 저를 계속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맡게 됐네요. 네. 자, 지금 본격적인 이제 제도 관련 얘기를 하기에 네. 앞서서요. 중재 제도 또 중재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조금 설명을 청취자분들께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김변이 설명 좀 해줄까요? 의료 분쟁 중재, 조정 중재라는 건 정확하게 뭡니까? 아주 쉽게 짧게 설명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판사 앞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외삼촌 같은 우리 추호경 원장님 또 거느리는 이런 또 그냥 민간 전문가 또는 또 반기관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서 좀 자유롭게 의료 분쟁에 대해서 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네. 전에 어떻게 좀 해결해 보는 그렇죠. 절차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는. 네. 지금 중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전체 직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정규직이 71명이고
그 비정규직이고 또 외주를 준 그 직원까지 합치면 99명의 그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77명인데 초창기에 업무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이제 중재위원이라고 하죠.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주로 밖에 계신 분들이죠. 상근하시는 분들도 상근하시는 있나요? 분들이 이제 조정위원이 그 상임 조정위원이 6분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업무를 보좌하는 심사관이 9명. 네. 그리고 저희 원이 가장 큰 특징이 감정과 조정이 한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네. 그 감정위원도 그 상임 감정위원이 6분 계시고 그 밑에 그 보좌하는 조사관이 18명이 있습니다. 감정과 조정의 차이도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예. 그 감정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왜 그 의료분쟁 조정법 같은 것이 생겼는지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뭐 그 원래 의료분쟁 조정법이 처음 그 제정하게 된 그 계기는 1988년에 의협에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가안을 만들어서 그 요소에 이제 입법 건의를 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네. 그때 왜 그 의협에서 그러한 그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 건의를 하게 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환자 쪽에 병원에 와서 난동 부리는 것 때문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난동 좀 부리지 말게 해달라 해서 이 난동을 막을 수 있는 법안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난동을 부리는 그런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검토인데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난동을 부리는 이유가 그 의료 소송을 그러니까 의료 분쟁에 있을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는 도저히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그 허무한 그 공황장애 같은 것이 이제 온 것이죠. 그 왜 그러냐? 그 결국은 판사가 이 그 의료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의사한테 감정을 의뢰하는데 그 의사는 결국 의사한테 유리한 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러한 의식 때문에 난동을 부렸고 또 한 가지는 그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전처럼 그 의사들이 돈이 많은 의사들도 있지만 그 어렵게 경영하는 분이 있고 또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어서 그 의료 분쟁이 나서 간신히 승소를 해도 재산을 이 빼돌린 분도 물론 있겠지만 원래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것 때문에 돈 내놓을 때까지 난동 부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새로 생기는 기관에는 의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그 환자 측이나 의사 측이나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야겠다. 그러한 감정을 토대로 조정을 해야지 조정이 잘 이루어지겠다. 이러한 이 컨셉에서 감정과 조정을 한 기관에서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결국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의료 행위상의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의사의 과실 있는 그 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걸 확정하는 것이 주된. 그게 감정이고 조정은 이제 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합의가 됐든 어느 정도 대상이 됐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상근하는 분들이고 이분들 가지고는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위촉을 하시는 거죠? 지금 50명 내지 100명까지 두도록 그 비상임 감정위원을 두도록 돼 있는데 90여 명씩 각각 감정위원과 조정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90여 명씩 그러니까 조정위원 90여 명, 감정위원 90여 명 이렇게. 어떤 분들이 하세요? 그게 이제 의사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누가 그거를 감정하고 조정하느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재원에 대한 어떤 신뢰라 그럴까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사분들이 가장 그 불만인 것은 그 감정위원들이 의사로만 구성돼 있지 않고
그 비전문가인 그 법조인과 소비자 권익위원이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그 관여를 한다 하는 것인데 한 개 감정부에 그 5분의 감정위원이 있는데 그분의 두 분이 그 의료인이고 네. 두 분은 그 법조인이고 근데 법조인 중에 한 분이 반드시 현직 검사가 그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현직 검사가요? 예, 한 명은? 예. 네. 그리고 한 분이 그 소비자 권익위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비영리 그 법인에서 추천한 분. 그래서 이게 공익대표군요, 공익대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분들이 불만은 이게 감정인데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법조인이나 이 소비자 그 권익위원이 그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고 또 과반수도 아니지 않느냐 그 의료인이.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 법조인 두 분 중에 검사를 뺀 변호사인 감정위원 중에는 상당수 그 의사 자격을 있는 분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인 그 의료인이 그 의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잘 설명을 해주니까 나머지 세 분들이 거기에 설득이 되는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의 세 분 중에 최소한 한 분이라도 그 설득이 되지만 이것이 과반수가 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잣대보다는 이게 그 조정이 잘 될 수 있는 감정. 그래서 어떤 분은 요 체제를 그 비전문가가 그 관여를 한다는 의미인지 그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료 배심 아니냐. 근데 의료 배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뭐 어차피 감정이라는 게 단순한 의학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라는 규범적 감정도 필요하고, 네, 또 사회 통념이라는 또 감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단순히 모든 걸 의학적으로만 판정해낼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그 조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생각에도요, 이거를 만약에 5명을 다 의료인으로만 한다. 그러면 이 일반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적당히 섞여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그리고 그 구성 이런 것들을 감정원에서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다 이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말하자면요. 예, 그런 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예. 법조인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은 어쨌든 의료인이 몫이 아니라 법조인 몫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사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서 여기 많이 들어가면은 의료계가 조금 그래도 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할 수도 있지만 더 엄격해요. 또 맞아요.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엄격한 측면도 있어서 장단점을 바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의료인 2명 중에 한 몫으로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갔다면 의사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마. 전 진짜 객관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자기의 적은 동료니까. 네. 아니 제가 의사들의 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거. 제일 심각한 게 피어 리뷰라고 해가지고 네. 동료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근데 저 몰랐는데 아까 5명이 한 팀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제 그 일반 그 뭐라 그러죠? 그 합의 재판부에서 3분이 같이 재판하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5명이 한 팀으로 이렇게 딱 운영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부도 그렇고 조정부도 그렇고 그 조정부는 조금 또 구성이 다릅니다. 아, 조정부는 어떻게 구성돼요? 예, 조정부는 이제 반대로 그 법조인이 그 2명이고 네. 그리고 의료인이 1분. 네. 그리고 이 대학 교수가 1분. 뭐 어떤 전공하는 그런 비의료인인 예?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나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아, 비의료고 비법조인 교수인가요, 그러면? 법학 교수인 경우는 이제 있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의료인만 아니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 분의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권익위원,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그런 분, 그렇게 5명이 이제로 구성되는데, 거기도 법조인 2분 중에 이제 한 분은 반드시 현직 판사여야 된다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난동을 부리는 것이 그 감정에 대한 불만, 감정은 의사만에 의한 그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의사를 이길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허무감이라고 할까, 공황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 패닉 현상 비슷한 걸로 난동을 부렸었는데, 그분 지금 이러한 구성에 의한 그 의사 두 분, 법조인 두 분, 소비자 권익위 한 분, 요런 구성으로 감정을 해서 그런지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환자 측이 별로 컴플레인을 안 하고, 그리고 의사 쪽도 감정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서 그런지 그 별로 반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지 참 이거는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거이기도 하고 또 놀라운 거이기도 합니다만, 그 조정 성립률이 작년 말로 90%가 넘었습니다. 조정 성립률이라는 게 부모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멘트를 하시기에 이게 피신청인이 그 조정 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야지만 진행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거지. 대개 피신청인은 그 의료인이었었는데, 근데 그 참여를 해서 조정 절차가 진행된 그 사건 중에서 절차가 끝난 사건 중에서 합의로 조정이 끝난 사건이 있고, 또 합의가 끝내 안 돼서 저희 원의 조정 부에서 조정 결정을 해서 신청인 피신청인이 다 동의해야지만 그 조정 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데, 그래서 양쪽 다 동의를 하면은 조정이 성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된 사건, 조정 결정에 양쪽이 다 동의한 사건이 분자가 되고, 그거에 플러스 한쪽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조정 결정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합의가 된 사건, 그리고 조정에 양쪽 다 동의한 사건이 그 전체 사건의 몇 퍼센트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정 성립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아까 조정 참여율이 40%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여튼 조정 절차가 시작된 게 분모인 거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일부는 조정위원들, 아까 감정 조정 이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정부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조정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양측이 다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것을 조정 성립이라고 보고 그게 90%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조정원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서 한 90%는 성사가 돼서 나간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3분의 2, 67%만 되면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했는데 첫 해에 82.4%가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작년에 91.1%가 나왔고 금년엔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30건이 금년 들어서 결정이 됐는데 어제까지 29건이 합의 또는 조정 성립이 됐습니다. 한 건만 안 되고요. 안 되는 경우는 결국 법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단 그렇게 받아놓은 다음에 둘이 다시 만나서 합의되는 경우도 나중에 우리가 팔로우 해보니까 그런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정 보통 하나 성립 90%가 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데, 하나 성립할 때까지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며칠이나? 몇 시간이겠어요? 그게 며칠이나 몇 달이겠지? 아니요.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저도 저 서울시 의료심사 조정위원 이거 생기기 전에요. 거기도 가보면은 그 조정위원들이 그 조정하는 과정을 갖다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할애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정 성패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비상임 위원들이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왜냐하면 따라서. 이 사람들 그렇죠. 교수, 의사, 변호사들 다 바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 오후 다 포기하고 와서
계속 진지하게 들어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5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뭘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일단 서면으로 다 본 다음에 다 모여서 나름대로 네. 의견을 가지고 모이는군요. 그때는 이미 이제 감정서도 보고 신청이 피신청이 낸 모든 자료를 다 보고서 그 조정기일에 나와서 조정을 하는 거죠. 2명의 의료인, 2명의 법조인 그리고 1명의 이 공익 대표를 시간 맞춰서 다 약속 잡아서 모으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 예, 그게 참 그러니까 조정위원들이 굉장히 공익적인 그 성격을 갖고 계시고 성향이 그런 분들이니까 예, 대부분 그러시죠. 예. 조찬하나요? 그럼 이거를 아침에? 아닙니다. 아침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분들이 대개 오전에 진료 또는 수술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오후보다는 네, 오전이 그래서 많죠, 아무래도. 의사분들을 모시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후에 잡히는 네. 경우가 많고 심지어 8시가 넘어서까지 저녁 근무제로 하고서 그 다음에 다 끝내놓고 저희 의료중재원 빌딩 지하에 있는 음식점에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식사는 하고 가시라고 내려갔더니 음식점 문이 닫은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야, 근데 올해 지금 30건 정도 들어왔는데 28건 정도가 29건이요. 9건. 한 건만 빼놓고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안 된 거네요. 섣불리 야, 뭐 대단하네요. 장담할 수는 없고요. 금 전에 사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잘 돼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럼 그 한 건인가? 왜 중재원으로 왔냐, 소송하지, 이랬다는 건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정을 안 받은 건 아니고요, 그거? 그러니까 다 들어온 거죠.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하지, 왜 네. 감정 조정원으로 들고 왔냐라고 해가지고, 양쪽 다 동의가 돼가지고 들어간 건데. 네. 저도 그래서 저런 얘기 예전에 들은 그래요? 적이 있어요. 이게 조정원에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일 잘 하시는데, 예.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뭐 아시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조정에 지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소송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들었다. 그래서 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얘기를 다른 변호사가 하는 분의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변호사 분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글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마 그냥 농담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아니 그렇게 서로 이 양보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틸려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지 왜 여기는 호혜와 양보로서 좋은 결과를 낳는 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자, 일단 지난 이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질문, 지금까지도 뭐 구체적인 질문 몇 시에 하세요 이런 거 여쭤봤지만, 예. 자, 지난 2년 동안 상담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정 중재 신청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상담 신청 건수는 2년치가 7만 3천 건이고요. 조정 중재 신청 접수 건수는 2,27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숫자 예.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이제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상담 신청이라는 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전화 상담도 있고 우편 상담, 팩스 상담 그리고 이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네.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7만 3천 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걸 다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2번, 3번 전화를 했다 그러면 일단 건수로는 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예. 그럼 뭐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뭐 한두 줄 이렇게 쓴 거 이런 거를 다 한 건으로 치는 거군요. 우리의 답변을 한 것은 상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7만 3천여 건 중에서 의료 분쟁에 관한 것은 약 반이 좀 넘는 3만 7천여 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제도문이라든지 법령 해석, 진료비에 관한 것과 또 의료기관의 불친절에 대한 뭐 호소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전제로 한 의학적 법률적인 그런 이 상담을 하는 네. 그런 것을 우리 원에서는 그냥 전문 상담이라고 의학적 전문 지식과 법률적 전문 지식이 조금 필요한 것이다. 네네. 그런 것은 전문 상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전문 상담은 그동안
1690건이 들어왔습니다. 1690건이 들어왔는데 그 전문 상담만으로 볼 때는 상담 건수 대 그 조정 신청 건수의 비율이 21.3% 정도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10,000건 정도라고 봐야겠군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진료비에 대한 뭐 문의라든지 의료기관 불친절해요, 호소 이런 그런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참 힘드시겠어요. 왜 여기에 거시는 게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그 의료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그 항의성 그 전화도 그렇겠군요. 저도 어디 가까운 그 지방에 있는 그 병원의 그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바꾸라고 원장을 바꾸라고 했는데 비서가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인 줄 아는지 이렇게 좀 바꿔줬는데 대뜸 당신이 원장이야 뭐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제가 몇 번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한 7, 8분 그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래요 하고서 이제 이해를 하고서는 서로 이제 지금도 통화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중재원에서 이 전문 상담 등 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건가? 그건 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재 절차가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는 뭐 중재원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의료 사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중재원의 본질적 기능하고는 조금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저희 원의 그 설립 목적이 그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한다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그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소비자원이나 그런 데처럼 소비자를 위한 환자 쪽을 기여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의료인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진료를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자꾸 그냥 조용히 끝날 걸 분쟁화해서 그 우리 조정 신청하라 이렇게 유도는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690건이라고 하는 전문 상담 중에서도 그 한 4분의 1 정도밖에 이 조정 신청이 안 들어온 거는 상당수가 그거는 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물러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정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유도한다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는 이런 상담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환자 쪽 편 들어주면서 환자 보고 소송 부추기고 일로 오라고 해놓고 그 의료인들 보러 들어오라고 하니 마치 적진으로 가가지고 상담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오히려 정반대로 정리 작업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 쪽에서도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다만 그 환자 쪽에서 상담을 하거나 뭐 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을 걸 기대를 하고 실제로 조정 신청을 하면서도 엄청난 액수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괜히 쓸데없는 기대만 갖고 있고 결과가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되면은 실망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정도 갖고서는 얼마밖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가 곤란한 게 그쪽을 못하게 또, 억누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또 하다 보면은, 그보다 많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또 조정 과정에서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담 과정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판정을 하는 기구인데, 소비자원이 이제 그런 선례를 남겨줬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들 그러면 소비자원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을, 이거 부추겨가지고 하니까 억지로 코 깨서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의료분쟁 조정원도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신청인의
의사들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조정법상. 그러니까 가령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담 사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환자 측에서 올린 것뿐만 아니라 의사 쪽에서도 올려서 네. 이용하는 걸 공정하게 5대5 정도 이렇게 비율을 섞어서 놓으시면 괜히 불필요하게 의료 분쟁 조정원이 환자 편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서 조금 더 대부분 보면은 환자 쪽이 가자고 해도 의사 쪽이 안 들어가서 지금 40%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사들이 가자고 하는데 환자가 안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꽤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치만 의사 쪽에서 가자고 했을 때에는 네. 그 환자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자 쪽에서 가자 했을 때 의사 쪽에서 안 가는 것보다는.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의사들이 가자고 했을 때 환자들이 의사들은 대부분 가자 그러면요. 네. 이 제도보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쪽으로 해서 법원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죠. 법원으로. 네. 지금 저희 쪽에 그 의료인들이 그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 채무 부존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에 찾아와서 자꾸 환자 쪽이 속된 말로 좀 찝쩍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도 있겠죠. 네. 의료기관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은 또 그 환자 쪽에서 여기 와봐야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오히려 환자 쪽에서 부동의해서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예, 자, 그거는 좀 거기까지 좀 하시고 다음 게 좀 더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 그 불가항력인 이제 의료 사고 또는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악결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이다. 예.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또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모든 걸 감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배상이 아니라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그걸 30%를 의료기관이 한다 이런 규정으로 이걸 만들어서 제도를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의료기관 쪽에서는 그걸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했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냈거든요. 이 중재원장님 입장은 또 이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관련 법령의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선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 어느 쪽이 이겼다 졌다 이게 합헌이다 위헌이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네네. 구체적인 부가 행위가 있기 전에 그 법령 조항들에 의해서 바로 의사들인 청구인들의 권리 관계가 변동이 됐다거나 또 확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는 의미로서 각하를 한 것이지 그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헌법소원을 신청을 했다고 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네. 근데 거기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니까 약간 토를 달았더라고요. 네. 집행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또 그 구제 절차에서 권리 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걸로 봐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부가 행위가 저희 원에서 이제 할 건데 그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위헌 심판 제청을 한다고 해도 그 합헌 결정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으로는 이제 법조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봐도 무과실 보상에 대한 재원은 의료기관에서 한 30% 정도는 분담하는 게 적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요. 네. 저희는 이 헌법소는 저희가 피신청인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국가가 피신청인이고 보건복지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30%를 부담시키는 거지
오르냐 아니냐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아예 해버릴까요? 네, 아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지지난주인가에도 한참 동안 저희끼리 얘기했었고요. 예. 심지어 저는 이제 의사지만 제가 거의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30% 이 정도는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뭐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처음에 50대 50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진짜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반 내자고 하니까 의사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과실이 없는데 왜 반이나 내냐라고 한 거고 그러고 나니까 정부에서 그래 그럼 미안해 한 30%만 낼래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자 이거를 100%를 다 국가가 낸다. 의사는 사고가 나도 아무런 뭐 금전적으로나 뭐나 이 부담을 지지 않는다. 무과실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겠냐. 그러니까는 약간 상징적으로라도 일부 한 20-30%는 좀 이렇게 내면 어떻겠니. 그리고 어차피 그런 무과실 경우에도 흔히 말하는 위로금으로 병원에서 돈을 주던 관행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만 일부는 내십시오. 이렇게 접근했으면 전 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톤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원장님도 부담 없이 개인 의견을 좀 말씀하시라는. 저도 쓴 글을 봤습니다. 개념으로. 아니, 개념으로 책도 제가 아주 밑줄 쳐가면서까지도 읽었지만, 책 광고 나온다 또. 예. 개념 좋은 책입니다. 네. 원장님도 밑줄 치고 읽으셨어요. 원장님께서는 사실은 법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는 건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칼럼을 썼죠, 제가. 청년 의사에 쓴 칼럼에 보면 복지부에서 찔러나 본 거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그 분담 그 문제만 나오면 저는 답답합니다. 요 과정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이제 의료 분쟁에 관한 논문을 썼고, 그다음부터 쭉 저는 지켜봤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근데 이 제도는 분반 과정의 의료사고에 따른 그런 난동, 점거 등 환자 측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한 진료 환경의 황폐화, 이것을 막아달라고 의료인 측에서 아주 강력히 주장해서 입법화된 겁니다. 그래서 기금 재원 부담도 이 산부인과 의사 측에서 약속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과실도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분반 과정에서 양수색전 등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면은 의료인들이 일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환자 측에 이른바 위로금으로 그것도 상당한 액수를 지급해 오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기에 아예 이럴 바에는 이를 양성화해가지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30% 부담 지키는 것은 이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 제도의 시행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들고, 그리고 분담액에 부담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취할 수가 있는데 제가 분만 지원금 등 또는 위험도 상대 가치 평가를 좀 많이 받게 한다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만일 앞으로 헌법 소원이 다시 들어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라도 내려가지고 이 제도가 그냥 없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과거와 같이 환자 측이 병원으로 가서 또 물리적 실력 행사를 하게 되는. 결국은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기금을 좀 수익자 부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불안에서의 시위 이런 거에 불안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요. 공헌을 하고 난동을 그 재원은 또
국가에서 또 어떤 수가 인상 이런 걸 통해서 보존을 시켜주고 하면은 다 윈윈 되고 서로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네. 아니, 네. 그 복지부가 하여튼 제일 잘못한 거라니까요. 이거. 아니, 저 복지부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러니까요. 원장님이 좀 이게 왜냐면 원장님이 이게 20년 이상을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복지부는 전문가로서 저희를 잘 지도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응?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복지부가 아니, 저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해서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만약에 요 입법에 관여해서 한다 그러면 네. 저는 요렇게 안 합니다. 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불가항력 그 의료사고 보상 사업 그 주체를 의료중재원은 감정과 조정 중재에 그 전념해야지 이런 거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관리 주체를 분만 의료기관 단체 무슨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협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분만 의료기관 단체에서 그 사업을 그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원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 사업 주체도 당연히 분만 의료기관 단체에서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재단 같은 걸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을 만드는데 분만 의료기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불가항력 그 의료사고 보상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10억을 조성했으면은 국가에서 그 조성한 10억의 250%인 그 25억을 그 보존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을 내는 척 분만 의료기관에서도 그 건당 2,000원씩 내는데도 분만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거니까 그 내는데 별 저항이 없을 거고 네. 또 국가도 25억이면 25억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또 생색이 나니까 또 좋고 제가 바로 그게 추 원장님 말씀 맞는 게 뭐냐면 이거를 중재원에서 관리를 또 하게 되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무과실 판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을 자꾸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솔직히 없나요, 그게? 그걸로 인해서 왜 자꾸 그것보다는 네네.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이 이 감정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감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애매한 경우에 무과실 쪽으로 이렇게 쏠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과실이라고 감정을 하더라도 보상 기금에서 3천만 원까지는 이 환자 측에 네네. 지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받으면 됐지 하는 생각에 네. 이게 아주 애매한 경우에 약간 무과실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근데 그 기금 관리를 예. 중재 원장님께서 하신다면 예.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연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이시니까 소신껏 하시면 될 텐데 그거 남는다고 원장님이 가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거는 그런 완전히 평가가 될 거예요. 완전히 별개로 운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보상액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기금 조성한 것보다 많이 쓸 가능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해본 걸로 봐서는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오히려 금년에는 걷었는데 금년에는 걷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금년 걷은 거 갖고서 금년 쓰고도 오히려 3분의 2 정도가 오히려 남더라. 그럼 내년에는 안 걷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가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속 협의를 분만 의료기관 쪽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거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건당 2,000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분만 건당 3,000원 이런 얘기가 전에 있었잖아요. 분담 금액이라는 거를 건으로 환산했을 때 그 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정부가 처음에 이 제도를 접근하고 디자인할 때 굉장히 잘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3,000원이면 산부인과 수가 낮다고 계속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올려주는 과정에서 이 명분으로 3,000원 더 올려줄 테니까 3,000원을 건당 이 분담금으로 내는 식으로 우리 합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할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바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복지부 산하기관을 맡고 있다 보니까 복지부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좀 안 됐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네, 그럼요. 공식적으로 네, 얘기할 수는 그래서 없죠. 일단 이제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화끈하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국가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쪽으로 싹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분담금 부과가 지금 안 됐잖아요, 한 번도. 예. 이제 언제 부과가 시작이 금년에 될까요?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시작이 되나요? 예. 작년에는 신청이 들어온 거는 있었지만 바로 작년에 이제 기금에서 나가야 될 저기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벌써 몇 건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부에서 낸 거는 기금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그쪽에서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취지하고 안 맞겠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돈을 안 낸 분만 의료기관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이걸 주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안 맞는 것이 이것은 환자가 못 받는 것이 또 분만 의료기관 때문에 그렇죠. 안 내서 네. 못 받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크게 이 부담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9억 원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러면 9억 원인데 자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야 될 예산으로 써야 될 돈을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징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5조 8천억인가 제가 정확한 그 정도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사실 100%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색도 나고 좋겠지만 뭔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산부인과 의사들도 조금 참여를 하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너무 좋게 해석하는 건지 몰라도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사실 5조하고 9억 원은 비교할 수 없는 액수니까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처음부터 반반 냅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응?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이렇게 할 건데 국가에서 다 낼 수도 있다까지 거 얼마 안 된다 9억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국가가 다 내는 건 모양이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내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으면 산부인과에서 아마 한 20% 불렀을 거예요. 네, 그러게 모든 게 반반 내자고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한 추 원장의 다음에 입장에서 좀 마음 상했단 말이에요. 20년 전부터 의사들은. 쭉 지켜와 보면은 이거 다 의사들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의사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네. 의사들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걸로 계속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이것까지 마치 책임도 무과실이라면 또 책임지는 꼴을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추 원장님께서 두 쪽을 다 이해하시니까 잘 제안을 하셔가지고 연임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김 변호사님, 네.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속을 썩어가지고 진짜 네. 의사분들이 정말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네. 화가 나가지고 요걸 담당하는 팀장한테 야 그러지 말고 이제 또 우리 없애자. 어쩌면 간단한 거 아니냐. 의사들도 이거 원하지 않는 제도를 왜 그랬더니 그 팀장이 아니 원장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 제도가 얼마나 의사들한테 필요한 제도인데 막 나한테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팀장의 충심이 진짜 요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정착을 시켜가지고 의사한테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충심이 느껴져서 내가 한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속설 이런 법은 아예 의사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없애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참여율이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뭐 국회의원께서 네, 오재세 의원이 이걸 좀 개정안 낮다면서 강제로 무조건 강제로 의사들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법안까지 발의를 할 정도인데 예. 어떻게 하면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강제로
이 의료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그 강제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심한 편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왜 그 조정 전치주의 임의적으로 하느냐 뭐 강제 이거 거랑 박쌤 똑똑한데요? 그런 얘기 어떻게 알지? 나도 20년 동안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는 건 재판에 갈 기회를 안 주고 모든 걸 다 조정을 거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게 네네. 우리가 그 소를 제기를 하면은 그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가 난 재판받기 싫으니까 난 받지 않겠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일단 피고는 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 원고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 내가 돈을 다 갚았는데 뭐 또 내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답변서를 해서 소송에 들어와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지만 되는 것처럼 이 조정 신청도 그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법이 굉장히 기형적인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 40여 가지의 각종 분쟁 조정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피신청인이 동의해야지만 조정 절차가 진행돼도 돼 있던 것은 종전에 건설 분쟁 조정이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건설 분쟁 조정에서는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그것도 어떤 예외가 있었던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못하고 진행하도록 돼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997년에 생긴 건설 분쟁 조정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57건인가 밖에 그건 지방에도 다 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도 위원회인데 그게 운영이 안 돼서 아마 국회의원들께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셨는지 법안을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건설 분쟁 조정도 이제는 조정 신청이 오면 이거는 강제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동 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의료 분쟁 조정뿐만 이게 피신청인이 동의해야지만 진행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걸 이 조정 절차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는 소송으로 가겠다 그러면 바로 피신청인이 소 제기를 하면 됩니다. 아까 김병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하면 저희 조정 절차는 당연히 중간에 끝나고 각하 결정을 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그러니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재세 위원장께서 내신 거는 참 제가 보니까 저희보다 생각이 더 앞선 게 또 환자 조금만 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까봐 그랬는지 의사들이 또 이의 신청할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정 절차를 남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병원에 와서 난동을 부리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서 서로 신뢰관계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라든지 또는 보험회사에서 의료중재원의 조정으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신청을 해서 그걸 진행하지 않을 그 길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은 아주 잘된 법안이고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임의적 전치주의를 반해서 네. 필요적 전치주의화해서 계속 힘들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분쟁 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이 먼저 원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저희 기관도 의사들이 원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의료계를 이끄는 일부 인사들은 마치 조정 절차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대정부 투쟁의 어떤 좋은 수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참여한 분들이 90% 이상이 이게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이제 가끔 벌어집니다. 이 조정위원들한테 참여한 의료기관의 장인 의사 선생님들이 제발 의협집행부에는 제가 여기 참여했다는 걸 절대 모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괴담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괴담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제도가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간에 그 국민들한테 또 의료기관들한테 종재원 조정원을 이용했더니 신속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빨리 내주더라. 이런 인식이 계속 좀 많이 보급이 되면 그게 최고죠. 좋습니다. 아주 김변께서 정확히 다음 원장은 김변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현 시점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을 무조건 개정하자고 들면 이 역시 의사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개정도 급하지만 의료중재원이 의료인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그동안 참여 거부를 해왔던 숨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잘 헤아려가지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또 그래야지만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사실 중재원이 믿을만 하면은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 소송으로 갈 이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환자가 제기해 놓은 거는 중재원이 됐든 법원이 됐든 어딘지 갈 거거든요. 환자는 이제 열이 났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엔 계속 분쟁이 지지부진되면서 계속 끌어올 건데 중재원을 이용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그런 게 접수가 되면은 중재원장님께서 그쪽 병원에다 전화를 해서 병원장님한테 이거 와서 의사 해결해요. 그게 최고로 싸게 먹히고 잘 될 겁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오게끔 말을 하자면 쉽게 말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중재원이 일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네. 김변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야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아니 네. 저희 원의 사건 중에서도 의료 전문 변호사님들이 선임된 사건이 제법 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건당 수입료는 소송보다는 적겠죠.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많이 쌓이다 보면은 전체적인 수입으로서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다. 박리담에. 저는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서울지방 변호사에서 기획이사를 하면서 서울지방 조정센터를 처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본 사고 중재원인이 재단법인이 많이 다녔었어요. 그리고 서울시 의료심사조정위원도 한 5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재 제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의료인들 상담 오면 중재 제도를 많이 이용해라. 예.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해외 환자 분쟁 한국 중재원도 상사 중재원도 있지만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이용해라. 아예 계약서에다 그렇게 써라. 그게 제일 좋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데 로마에 또 이렇게 좋은 중재 센터가 있다. 그렇게 이용하게 해라. 그리고 또 중재원에서도 다국어 서비스도 좀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지금 한류 의료 해외 환자 유치 이런 것과 중재원이 이미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활성화시킨 특화 영역을 만들어내시면 상사 중재원이 홍콩 이런 데 가실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해외 의료 분쟁도 한국 의료중재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외 중재 사건도 유치하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럼요. 이거 비전을 어떻게 갖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제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사실 30분 예정으로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 좀 느끼긴 했어요. 30분보단 길게 갈 거다. 이미 생각보다 원장님께서 말을 잘하시는데. 잘하시는데 왜 방송 안 하셨어요? 방송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청년 의사에만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를 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대략 좀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복지부에서 원래 운영하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이게 없어졌잖아요. 종재원 출범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라는 또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이 지금 한국소비자원하고 중재원하고의 역할 분담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게 다른 기관에 대해서 어떻다 이게 얘기하기가 참 사실 껄끄러워서 저도 지금까지는 이 한국소비자원과 저희와 그 업무 분담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기회를 또 주시니 하셔야죠.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그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법원과 우리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 소비자원에서는 의료 분쟁에 관해서도 그 소비자 보호라는 그 명분으로 피해 구제 및 조정 절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자를 단순히 소비자로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의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보다 소비자 즉 환자만을 그 보호한다는 그런 그 편향된 컨셉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분쟁에 관한 그 특별법이고 전문화된 법인 의료 분쟁 조정법이 그 제정된 이상 그 의료 분쟁의 그 조정은 의료중재원이 전담하고 소비자원에서는 진료비 과다 증수와 같은 그 의료 사고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분쟁만을 다루는 것이 그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전문성, 소비자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그 각자 역할을,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전체 국민, 이 입장에서 볼 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그 소비자원은 이제 과거에 이름이 소비자 보호원이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것 같고, 한국 지금 분쟁 조정 중재원은 중립을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아직 모르죠 국민들은. 네, 국민들은 소비자원이 더 가깝고 중재원은 좀 멀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료비 과다 징수와 같은 그런 거는 근데 심평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게요. 네, 소비자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치과에 미리 선금을 줬는데, 치아를 하나만 치료를 하고서 더 이상 치료받기 싫어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 돌려준다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나쁜 결과와 상관없는 그렇죠. 다른. 의료행위와 상관이 없는. 네. 의료행위와 직접 상관이 없는 그런 결국은 네. 이게 시장에서 경쟁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이 어디가 자기한테 잘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냐. 그게 소비자원이라고 하면 글로 가는 거고요. 네네. 중재원이라 그러면 중재원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원이 조금 더 많은 희생 또는 봉사 또는 이게 어떤 PR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먼저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충고는 아니고요, 선배님. 네네. 네, 의료분쟁 조정제도 그 원장님께서 1년 전에 저희 청년회사랑 한 인터뷰에 보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있어가지고요. 그때 한번 충격을 주셨었는데 이 제도는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 그리고 모든 의료인들을 다 이 불필요한 갈등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니만큼 앞으로 점점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중재원 그리고 또 추호경 원장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맞아요. 태어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2살짜리한테 너무 큰 기대해서도 안 되고 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끼고 어차피 저희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잘 되고 제도가 출범한 이상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추 원장님이 워낙 유능하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방송 출연 잘 안 하시는데 오늘 1시간 정도 인터뷰하시 어떠셨어요? 소감? 좋았습니다. 근데 평소에 잘 안 하던 얘기까지 끌어내는 걸 보니까 역시 박재영 박사님이나 김선욱 변호사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혹시 복지부한테 미움받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내용은 없었죠? 네네네. 복지부는 저를 미워하죠. 원장님을 미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복지부가 이런 거 갖고 미워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을. 네. 자, 추호경 원장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청년의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radio@doc.co.kr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666이 3개입니다. 16세개-1895로 짧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그럼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4월 18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